6월 3일 날 지방선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문제도 다루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제로 성장 시대가 된 거죠. 제로 성장 시대가 되면은 일단 직장인들이 재산 축적을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어렵게 되죠. 이번에 이제 한국개발연구원 KDI에 그동안 5년 터울로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계속해서 1%씩 나눠진다는 그런 법칙을 찾아낸 서울대학교 교수분이 이번에 한국개발연구원 원장이 됐네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어떻든 성장을 해야 되거든 나라가요. 이번에 이제 미국처럼 그렇게 큰 경제도 4% 성장하지 않습니까? 대만도 7.5%를 지난해 성장했고 한국이 0.93%를 성장했으니까 그 문제 그리고 이제 오늘 한국인들이 특별히 이제 좋아하는 투자처인 테슬라 그리고 팔란티어 이 두 회사의 수장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방송 마지막에 이런 투자 부분도 아주 충실하게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지 않으시면은 마지막 부분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한국 문제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요즘에 이제 우리가 보는 것은 한국의 법조인들 법을 다루는 검사나 판사 이런 사람들의 이제 행동 같은 걸 보면서 그냥 판사다 검사다 이런 표현도 쓸 수 있지만 저는 이제 법기술자다 그런 표현이 먼저 떠오르거든요. 특히 이제 특별검사나 이런 분들은 본인의 입신 출세에 관심이 있겠죠. 그러니까 결론을 정해놓고 죄인을 만드는데 범죄를 없는 범죄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 거가 너무나 익숙하니까 사회가 이제 너무나 이렇게 공정하지 못하다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드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부분도 함께 여러분들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죄를 만들어내는 거죠. 죄를. 이제 오늘 한 신문의 일면 톱 기사가 줄줄이 무죄 공소 기각 다행히 이제 판사가 이런 무죄를 선고하고 또 영장 청구나 이런 부분들을 기각하고 이런 부분들이 줄을 이으니까 김건희 특검의 무리수 민중기 특별검사죠. 주가 조작 등에 이어서 집사 게이트도 법원서 제동을 걸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특검에서 별건 수사를 한 거죠. 죄를 만들어내기 위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 민중기 특검 같은 경우는 나이도 있고 그렇게 할 건데 뭐 그런 게 이제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나라 전체가 조작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를 만드는 겁니다. 그게 엄청난 범죄지 않습니까? 죄를 만드는 게 저는 양심상 참 상상할 수가 없는데 이런 거가 이런 이제 일상화된 사회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반대파나 이런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 가지고 얼마든지 죄를 조작할 수 있는 사회가 돼버린 거죠. 이제 오늘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김건희 특검의 무리수 알려지는 것만 하더라도 너무나 이렇게 좀 불법적이고 부정의하고 불공정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김건희 여사의 측근으로 통한 김예성 씨 47억 원 형량 혐의에 대해서 법원이 무죄와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엄혹한 상황에서 판사가 웬만하면 죄를 여러분들 만드는 부분에 협력을 할 건데 판사가 무죄와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으니까 뭐 아주 그렇게 말이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이런 죄를 만든 거죠. 이 김예성 씨가 아마 이 김건희 여사의 아주 그 자질구레한 그런 일들을 다 처리한 김건희 여사 집안에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집사 게이트다 이렇게 불리는 사건을 이제 사후적으로 보게 되면 죄를 조작한 거죠. 그런데 이제 판사가 특검이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거나 권한 없는 수사를 했다고 판단했다. 월권한 거죠. 그러니까 특검의 수사 범위라는 것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사건인데 별건 수사를 한 거죠. 별건 수사를. 그러니까 특검팀이 김예성 씨에게 여러분들 내린 그런 구형이 징역 8년 어마어마한 거네요. 추징금 4억 이걸 이제 판사가 뒤집은 겁니다. 그러니까 참 말이 안 되는 거죠. 재판부는 특검법상 수사 대상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이나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김건희 여사 관련 범죄에 국한한다 이렇게 아마 특검법이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제 김건희 여사와 관련성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그런 이제 피고인 개인의 그런 비리나 불법 의혹에 대해서 수사 대상에서 포함해 가지고 죄를 엮은 거죠. 그러니까 참 기가 찬 겁니다. 그러니까 만일 이제 이런 것이 보통 시민들도 당할 수가 있는 거죠. 죄를 이렇게 만들어서 억울한 그런 누명을 씌울 수가 있는. 이게 조선조에 굉장히 성행했지 않습니까? 지금의 민화나 옛 이야기 같은 거 보게 되면 되게 관아에서 사람의 죄를 이런 만들어 가지고 형을 살게 하고 재산을 빼앗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금 한국 사회에 굉장히 성행하기 막 시작한 거죠. 법원이 특별검사의 수사권을 문제 삼아서 공소를 기각하거나 특검이 혐의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 그런 사례에 대해서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리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이뿐만 아니고 양평 고속도로 의혹 관련자인 국토교통부 서기관 뇌물 사건에서도 똑같이 특검의 수사 범위를 벗어난 그 죄를 제조하는 겁니다. 죄를 그러니까 조작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참 이걸 보게 되면은 조선이 떠오르는 겁니다. 조선이. 조선의 여러분들 옛 이야기가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관아에 끌려가 가지고 두들겨 맞고 여러분들 죄를 만드는 뭐 그때는 이제 혐의를 입증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없으니까 그런 일들이 지금 이제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관련된 일부 혐의에 대해서도 특검법상 수사 대상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아마 재판부가 이렇게 무죄 판결을 내린 굉장히 중요한 근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어떻든 거짓 누명을 씌우거나 죄를 만들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뭐 특검이나 이런 사람들은 한 건 해야 되니까 본인으로서는 일생일대의 권력자의 눈에 들어서 입신 출세를 할 수 있는 가뭄의 영광을 위해서 입신 출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다른 사람에게 죄를 만들어서 여러분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쩌면 이렇게 여러분들 이런 부분이 건절이 안 되는지 참 조선시대 꼭 조선시대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봅니다. 김건희 여사는 아마 3개 혐의 가운데 2개 도이치 모터 주가 조작 사건 무혐의 처리됐고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혐의도 무혐의 처리됐고 그다음에 이제 통일교 측에서 이제 샤넬백이나 이런 거를 받은 부분만 유죄로 인정된 그런 상황인 것 같네요. 자, 재수 납품은 걸리는 겁니다. 재수 납품은 걸리기 때문에 참 딱한 거죠. 자,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오늘 가끔 마음이 안 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조선일보에 김대중 전 주필은 연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글을 잘 쓰시는 분이니까 과거의 배가 여러분들 필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약해졌지만 제가 이렇게 꾸준하게
이번에는 이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나 이렇게 자세히 봅니다.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도 김대중 전 주필이 갖고 있는 위상이 있으니까 이미 정해진 길이지 않습니까? 뭐 세상에는 또 이변도 있고 기적도 일어나니까 희망은 버리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미 결정된 길인 거죠. 한국이 이제 이미 결정된 길을 가는 겁니다. 그거는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그렇게 계속해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그런데 이제 미래라는 것은 이변도 있고 뭐 때로는 기적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대는 뭐 완전히 버릴 필요는 없는 거죠. 오늘 그와 관련해서 이 보시면은 안보와 자존의 갈림길. 트럼프 때문에 중국이 부상한다. 그거는 뭐 옳지 않은 이야기인 거죠. 트럼프 때문에 중국이 부상한 게 아니고 그동안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이 너무나 안일하게 중국에 대했고 중국이 돈을 벌어서 전 세계를 이런 어렵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역대 미국 정부 대통령들이 제공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렇게 이제 해석해야 되죠. 마치 독일이 그런 천연가스 배관을 설치해 가지고 원유를 여러분들 러시아에서 받으면서 대금을 지불했고 그 대금이 이번에 우크라이나 침공에 크게 사용됐지 않습니까? 그걸 또 미국에서는 많이 경고했고 그러니까 트럼프 때문에 중국이 부상했다. 이 이야기는 옳지 않은 거죠. 그거는 이제 시정하려고 트럼프 대통령이 노력하지 않습니까? 저번에 스캇 베센트 미국의 재무장관 올바른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히토류 문제를 완전히 바이든 행정부가 방관을 했다. 그래서 미국의 산업이 중국의 목줄을 죄이는 그런 상태를 방치해버렸는데 도대체 자기가 나라 일을 맡고 나니까 그동안 바이든 행정부 때 뭐 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거를 다 교정하기 위한 노력들을 트럼프 2기가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해서 뭐 글이 나오는데 아마 이번에 보시게 되면은 요즘 미국에서 가장 사람들 입에 회자되고 있는 주제가 캐나다의 마크 카니 총리가 다보스 포럼에서 한 우리 중진국끼리 힘을 합쳐 가지고 독자적인 길을 가야 된다. 그거는 좀 오래된 거죠. 한 1, 2주 정도 된 기사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을 하시네요. 그다음 미국 언론이 주목하고 있는 또 다른 관점은 중국의 시대, 중국의 위협. 현실적으로 중국의 위협은 굉장히 큰 이슈죠. 미국의 조야에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내가 앞에 뭐 다른 이제 원고지를 채우기 위해서 한 그런 서론격의 이야기를 다 제외하고 마지막 결론은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면서 이거에 여러분들 의미를 새겨볼 만한 가치가 있죠. 한국이 가야 할 길과 취해야 할 선택이 어느 때보다도 신중해야 되는 시점에 왔는데 우리가 선택을 내리는 기준은 한국의 생존과 발전이라는 그런 절대적인 명제 위에 서야 되고 그런 기준에서 보면은 국방의 자립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건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죠. 다음은 우리는 중국의 부상을 외면할 수 없지만 그것이 미국을 대체하는 쪽으로 밀고 가서는 안 된다. 굉장히 위험한 생각인 거죠. 중국이 한국의 주력 산업을 거의 다 먹어버린 거죠. 지금. 그래도 이제 한국에 운이 있어 가지고 AI 혁명이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HBM 그런 특별한 그런 메모리 칩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한국 정시 견인의 양대축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개 회사가 없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운이 그래도 좀 좋은 거죠. 중국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이끌어가는 것이 국익에 부합한데 물리적 국익에 부합한다고
정신적 민족적 역사적 사실까지 몰각할 수는 없다. 중국은 한국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영토적 야심이 있지 않습니까? 영토적 야심이. 그거를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후기 조선이나 구한말 시대 때부터 중국이 영토적 야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태평양 건너서 대국인 미국은 영토적 야심이 처음부터 한국과 인연을 맺을 때부터 영토적 야심이 없는 거죠. 그래 구한말에 나온 그런 서적들 보게 되면은 미국을 가까이 하고 중국을 이런 멀리 해야 되는 것이 영토적 야심이 중요한 역사를 했지 않습니까? 예. 이제 미국하고 여러분들 발을 맞춰야 되는 것이 그것이 이제 우리의 자존의 문제다 이렇게 정의를 하네요. 예, 그리고 그다음에 아주 이제 정확한 그런 현실 진단하는 겁니다. 미국은 한국에 영토적 욕심이 없다. 구한말에 한국과 미국이 이런 인연을 맺을 때부터 영토적 욕심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 인종적 민족적 모멸감을 주지 않는다. 미국은 이민사회지 않습니까? 한국인이 볼 때 차별도 많고 그렇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민 국가라는 것은 좀 앞에 온 사람하고 뒤에 온 사람의 차이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그렇게 차별이 적은 나라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닌 거죠. 유럽에 비해서 훨씬 더 차별이 덜하니까. 미국은 이민자 국가이기 때문에 조금 조상들이 빨리 온 사람들이 시민이 있을 것이고 늦게 온 사람들이 시민이 있을 수 있으니까 별로 중요한 게 여기지 않는 거죠. 중국은 우리에게 인종적 모멸감을 주는 면에서 두 가지 모두에 해당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하고 보조를 잘 맞춰서 가야 되고 이른바 미를 중심으로 한 해양 세력 그리고 러시아 중국 북한을 중심으로 한 대륙 세력이 지금 부딪히는 곳이 한반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이렇게 원칙을 세워서 집행해야 되는데 지금 86 세대들은 젊은 날부터 파르긴과의 대화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사상적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까닭없는 미국에 대한 미움이라니 물론 자기 자식들은 전부 다 미국에 보내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선거만 공정하면은 한국 사람들이 영민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게 없죠. 외교정책이나 경제정책에서 실책을 계속 범하면은 선거를 통해서 교체하면 되니까. 근데 선거가 공정하지 않으면 그것은 진짜 문제가 많은 거죠. 그죠? 예. 그거는 진짜 문제가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주 인용하는 것처럼 유럽에서 이런 2012년도에 재정위기가 발생해 그리스가 굉장히 곤혹에 치렀대도 그렇지만 그리스가 정권을 교체하지 않습니까? 중도 우파 정권을 세워가지고 구조조정을 단행해가지고 재정위기를 그래도 극복해 나가지 않습니까? 지금 아르헨티나도 밀레이 대통령 패론주의가 나라를 완전히 망쳤지만 그래도 국민들이 바보천치가 아니니까 국민들이 밀레이를 선택해서 국가 부채도 줄이고 공무원 숫자도 줄이고 성장률도 올리고 그렇게 이름하지 않습니까? 그 가장 근간 대들보가 바로 공정선거죠. 공정선거만 되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한국인들이 중국이 어떤지 한국이 어떤지 그걸 미국이 어떤지 다 알지 않습니까? 그 이제 다음에 이런 결론 부분이 제가 이제 오늘 다루게 된 이유입니다. 이 국가 안보의 중차대한 시점에 우리나라에는 좌파 한쪽의 목소리만 있다. 그럼 내가 두 가지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지금 나옵니다. 지금 좌파 한쪽의 목소리만 있는 이유가 뭐냐 이야기죠.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을
김대중 주필은 줄곧 침묵하는 거지. 지금 그럼 앞으로 좌파 우파 목소리가 균형되게 들릴 가능성이 있냐, 그 두 번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게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글이 마지막에 힘이 없는 겁니다. 왜? 사실과 진실에 기초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글이 그냥 마지막에 그냥 흐물흐물해지는 겁니다. 이 국가 안보의 중차대한 시점에 우리나라엔 좌파의 한쪽의 목소리만 있다. 왜 좌파의 목소리만 있는가, 이런 아주 기본적인 질문에 한국의 식자청과 한국의 지도청이 입을 다물기로 함구했기 때문에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지금은 주가가 폭등해서 다 눈이 가린 사람들도 많지만 저는 그 너머를 보는 겁니다. 여당만 있고 야당은 없다. 왜 여당만 있고 야당은 없는가, 그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될 거 아닙니까? 친북 친중의 눈치만 살아있고 균형과 절충의 목소리는 없다. 왜 그런가 이야기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침묵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엉뚱하게 야당한테 책임을 내분으로 돌리는 겁니다. 그 젊은 날 김대중 주필은 이런 글을 안 썼거든요. 그런데 김대중 주필의 연세가 지금 올해 80대일 건데 지금 아마 자제분들이 한 40대 중반이나 뭐 이렇게 될 겁니다. 손자 손녀들이 벌써 대학을 아마 들어갈 때가 되지 않았냐. 아무도 관심이 없는 겁니다. 시간의 선호도가, 저는 한국인들의 시간의 선호도가 이렇게 높은 줄 몰랐습니다. 전부 다 이러면 현재 내한테 돈이 되냐, 이것만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자식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 살아가는 손자 손녀들이 어떻게 살 건지 그냥 다 침묵해 버리는 겁니다. 이 국가 안보의 중차대한 시점에 우리나라인 좌파의 한쪽의 목소리만 있다. 왜 그 목소리만 들리냐. 여당만 있고 야당은 없다. 왜 여당만 있고 여러분 야당은 없는가. 친북 친중의 눈치만 있고 균형과 절충의 목소리는 없다. 왜 여러분들 한쪽에 쏠리는가. 사실과 진실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사실과 진실을 외면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비용을 치르지 않습니까? 뭐 한 분께서 댓글을 남긴 게 왜 그렇게 이제 뭐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이야기보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지적하냐.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걸 다 외면하고 그냥 희망찬가를 어떻게 부릅니까? 그럼 방송을 안 해야 되는 거죠. 거짓말하는 것이니까. 이 국가 안보의 중차대한 시점에 우리나라인 좌파의 한쪽의 목소리만 있다. 그럼 다음번에는 여러분 시간이 가면 우파의 목소리가 들릴 가능성이 있냐, 그런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거죠. 이게 국방 외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경제도 전부 다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런 체제의 유지 보수 이런 문제들은 공공재이기 때문에 비용을 치르는 것은 본인이 치르지만 혜택은 전부가 누리기 때문에 그냥 대부분 다 무임승차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경제가 여러분들 지금 주가가 여러분 뛰어가 다 제정신을 못 차린 분도 많은데 진짜 여러분들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나라의 국운이 여러분들 살아있어 가지고 반도체 칩이 여러분들 잘 팔려서 그나마 다행인 겁니다. 진짜 성장을 해야 되는 거죠. 진짜 성장을 하려면은 정직해야 됩니다. 성실해야 되고 근면해야 되는 거죠. 진짜 성장을 하려면 사기치고 조작하면은 그러면 진짜 성장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시장은 정직하지 않습니까? 뭔가 여러분 인위적으로 부양하면 다음에 반드시 꺼진 거죠. 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 이제 오늘 특별하게 익숙한 분이 KDI 한국개발연구원의 원장으로 취임을 했네요. 서울대학교의 김세직 교수, 원장을 잘 뽑은 것 같습니다. 정치색이 좀 희박하고 이 친성장주의자죠. 그러니까 이번 정부에서 인사를 참 잘했다 이렇게 제가 처음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김세직 교수. 그러니까 제가 뭐 이렇게 정부 사람들을
비난하자는 게 아니고 잘한 것은 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연배도 있고 그다음에 가능하면은 권력을 잡은 사람들의 입장에 애환도 아니까. 여기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자영업자들이 힘드시다고 한 분이 댓글 남기셨는데 앞으로 얼마나 힘들어지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어지겠냐 이야기죠. 앞이 안 보이는 겁니다. 경제와 정치란 것이 동전의 양면처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분리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김세직 교수는 시카고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계속해서 이렇게 성장 쪽을 탐구해 온 사람이죠. 단기 부양이 아닌 진짜 성장이 필요하다. 이 학자의 의견이 정치권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겠냐. 저는 굉장히 낮게 보는 겁니다. 그 가능성을. 당연한 이야기죠. 단기 부양이 아니고 진짜 성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한국이 0% 성장이 된 겁니다. 김세직 한국개발연구원 신임 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진짜 성장을 내세웠다. 단기적 경기 부양이 아닌 장기 성장률 높일 수 있는 정책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다. 정책 패러다임이 뭔가 하니까 권력을 잡은 사람들의 경제가 아닌 일대 여러분들 혁신이 필요한 거죠. 친시장적이고 친기업적이고 친사업적이고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 끌어가지 않으면은 이미 중국의 상당 부분 압도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보면은 그 소득 여러분들 여기 지금 이제 그동안 미국의 할인 매장들 뭐 예를 들면은 많은 분들이 찾는 코스코라든지 샘스 같은 데서 보면은 그거를 느낄 수가 있지 않습니까? TV 판매량이라든지 냉장고 급속하게 중국 업체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하이센스라든지 뭐 TCL이라는 하는 그런 브랜드들 가격이 싸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LG전자가 분기에 여러분들 수조 원을 팔아도 이런 적자가 나는 겁니다. 지금 그래도 여러분들 참 다행스러운 것은 AI 관련된 그런 HBM 그런 칩들 고사양 고기능의 칩들이 수요가 여러분들 급증을 해가지고 천만다행인 거죠. 장기 성장률을 높이려면은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죠. 돈 뿌려서 살리겠다. 쿠폰 뿌려서 살리겠다. 이러면 바로 직방으로 죽는 겁니다. 빚내서 살리겠다. 돈 뿌려서 살리겠다. 이렇게 하면 죽는 겁니다. 썩은 부분을 도려내고 비효율적인 부분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노조 이익하고 여러분들 충돌할 거 아닙니까? 그걸 하겠냐 이야기죠. 그러니까 김세직 한국개발연 원장의 취임 일성에 전적으로 동의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 거죠. 일관되게 한 10년 이상 정도 이 분야를 김세직 교수가 연구를 해왔을 겁니다. 김세직 원장은 취임식에서 한국 경제는 지난 30년간 장기 성장률이 5%에서 1%포인트씩 하락해서 이제는 0%에 근접했다. 어마어마하게 위기인 겁니다. 그래서 내수가 박살이 난 겁니다. 제로 성장에 대한 우려가 현실적인 위험으로 다가오고 있다. 김세직 교수는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끊임없이 경고 메시지를 냈죠. 0% 0% 이렇게 가서 안 된다. 성장률 하락 과정에서 소득 자산 교육의 양극화가 심화되어 굉장히 어렵게 된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 성장률을 올려야 되는데 성장률을 올리려면은 정직해야 되는 거죠. 성실해야 되고 사기치고 조작하면 성장률이 올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뻥치고 이렇게 하면. 김세직 교수가
그동안 인사한 것 중에 가장 잘한 인사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진짜 성장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데, 이렇게 하려면은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완장을 찬 사람들이 세상을 보는, 경제를 보는, 시장을 보는, 국민을 보는, 기업을 보는 시각, 관점을 바꿔야 되는 거죠. 패러다임 전환과 진짜 성장을 위해서는 경제, 기술, 교육, 사회제도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전방위적 혁신, 개혁이 필요한 거죠. 연구보고서 아무리 내도 수용될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돈을 뿌려서 살리겠다, 공무원 뿌려서 살리겠다, 공기업 여름 늘려 살리겠다, 이렇게 하면 직방으로 가는 겁니다. 이 늙어가는 사회에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앞으로 먹여 살릴 겁니까? 젊은 사람들이 괜찮은 직장을 잡고 결혼할 가능성이 점점점 낮아지는 겁니다. 명약관화라는 표현을 한 분께 사자성어를 했는데, 불을 보듯이 뻔하지 않습니까? 가는 길이. 불을 보듯이 뻔하지만 문제를 다 알지만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해결할 의지도 없고. 그 얼마나 딱한 겁니까? 그죠? 장기 성장률을 반등을 시켜야 얼마나 이런 부끄러워해야 됩니까? 대만 경제가 7.5% 성장한 겁니다. 2025년도에. 미국처럼 그 큰 경제가 4분기에 4.5% 성장한 겁니다. 올해 5% 성장할 거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2026년도에 미국 경제가 5% 정도 성장할 거다. 한국 경제 0.93%를 이름 지난해 성장한 것이, 그중에 0.6%가 반도체 덕인 겁니다. 나라가 쫙 깔아앉는 거죠. 정직해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그리고 열심히 건면해야 되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되는 거죠. 정직해야 문제를 바로 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 보시면은 교육의 근본적 개혁, 기술 진보가 초래할 사회적 충격에 대한 정책적 해법, AI 혁명이 이제 휘몰아치면은 가뜩이나 여러분들 고용시장이 위축되는데 더 줄어들겠죠. 관세 충격 대응 방안, 부동산 시장 불안 해법. 이 김세직 교수 이야기는 0% 성장을 하게 되면은 그냥 젊은 사람들이 평생 동안 먹고 사는 일밖에 할 수 없다는 거죠. 자산 축적을 전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기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국정의 제우선 과제가 여러분들 딴 게 아니고 성장률 제고입니다. 성장률을 제고하려면 돈 뿌려서 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인플레가 여러분들 미국의 달러화가 1년에 6.9%, 지난 10년간 6.7% 정도 하락한 겁니다. 그러면 한국 경제 성장률이 0.96%란 것은 1%란 것은 인플레가 여러분들 미국 기준으로 6%니까, 미국 기준으로 따져도 6%니까 마이너스 5% 성장한 겁니다. 기가 찬 겁니다. 재산 축적을 전혀 할 수 없는 겁니다. 부모가 재산이 있어가 여러분들 자산을 좀 물려주면 도움이 되겠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진짜 앞에 안 보이는, 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대기업 취업자의 봉급 가운데서 조세 준조세 부담을 빼고 그다음에 생활비 지출을 빼고 나면은 누적 자산이 얼마나 여러분들 능가하느냐 조사를 해보니까, 부모한테서 아무것도 이런 물려받지 않고 아주 이런 아껴가지고 생활비를 제외하고 돈을 모으게 되면은 40세가 되면은 0% 성장하면 2억 5천만 원을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이거를 6% 인플레로 감안하게 되면 1억 8천만 원 밖에 못 모으는 겁니다. 30년 정도 여러분들이 일을 하게 되면은 60세가 되면은 명목상으로 7억 5천만 원인데 실질 여름 소득으로 인플레를 감안하게 되면 3억 3천만 원을 모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장률이 낮으면은, 성장률이 낮고
자산을 갖고 있지 않으면은 재산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는 겁니다. 저희들 세대는 젊은 날에 5% 6% 성장하는 시대였으니까 자산 축적을 할 수 있는 기간이 그래도 좀 있었던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3% 성장하면은 11억 9천만 원을 60세에 모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실질 소득으로 환산하게 되면 자산 축적이 4억 6천만 원 되는 거죠. 대기업 취업자는 그래도 상황이 좀 나은데 중소기업은 거의 돈을 모을 수가 없습니다. 0% 성장하게 되면 30세부터 60세에 명목상으로 1억 6천만 원을 모으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인플레 6% 제외하게 되면 7천만 원 모으는 겁니다. 7천만 원 정도. 그래서 이 김세적 교수가 계속해서 성장률을 올려야 그래야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이제 한번 두고 보죠. 앞으로 얼마나 일을 할 건지. 자, 여기 이제 보시죠. 이게 토론할 일인가. 어제 이제 전한길 씨하고 이준석 씨가 이렇게 토론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제가 이런 방송을 어제 내보냈습니다. 야, 선거를 어떻게 지금 토론하고 있을 일이냐. 그걸 반나절 정도면 검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선거 문제를 다룰 그런 의지가 없는 거죠. 의지가 없는데 이 방송을 보고 몇 분이 댓글을 남긴 겁니다. 그래서 이견이 좀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면은 금동이 누나라는 분이 글을 남긴 겁니다. 저도 한국인으로 태어나서 한국의 발전을 위해 노력했어야 되지만 박사님이 말씀하신 검증 없는 사회, 검증을 거부하는 사회, 쉽게 타협하는 한국 사회에 친절머리가 나서 이제 미국으로 떠납니다. 제가 의료 전문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의사분 같아요. 좌파 중도 위장 우파를 합쳐서 최소 60% 이상의 사람들이 모두 다 부정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오르고 아파트 값이 올랐다고 찬양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개개인이 저질스러운 가치관 밖에 가지지 못했구나 확신했습니다. 가족한테 말해도 저를 거구로 취급하고 제가 미국의 조지아주에 일어난 이야기를 이야기해 줘도 먼 나라 얘기로 취급합니다. 이 중대한 문제를 이렇게 취급하는데 다른 분야는 뭐 말할 게 있겠습니까? 원래 그런 사람들인가 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한 분이 글을 올린 겁니다. 의지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보니까 이 글을 남긴 분이 계신 겁니다. 금동이 누나님이 이제 나라를 떠나시는 모양입니다. 또 여러분들 한 분이 여기에 비굴 하지 말자는 분이 글을 썼는데 어제 친구랑 스크린 치고 한 잔 중 무슨 이야기를 했더니 거품을 물고 안 믿으려고 업무라고 지금 세상에 무슨 그런 게 있냐고 그래서 참 어이없어서 진짜 절친이라 의지도 못하고 이렇게 글을 남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댓글 하나 쓴 겁니다. 진짜 절친이라 의절도 못하고 그 마음이 이해가 되고도 남습니다. 저는 좀 성격이 달라서 절친이고 뭐고 관계없이 칼같이 정리해버립니다. 아마도 제가 살아있는 동안 두 눈으로 모든 것을 다 보고 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세상에는 그냥 건너뛸 수 있는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제가 글을 비굴하지 말자는 의미에 썼는데 이제 이 비굴하지 말자는 글을 이번에 이제 미국으로 떠나는 금둥이 님이 여러분들 댓글을 남겨주신 겁니다. 미국도 여러 주에서 증거가 나오고 있는데 관리 감독 부실 점검 전자개표 시스템 취약성 등등의 조사를 하자는 게 그렇게 반발을 살 일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참 앱스틴 파일만 보더라도 잔혹하고 흉악스러운 음모론이 실제로 드러날 마당에
다들 무엇에 확신이 차 있는지 답답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로켓 마인드 님이 또 글을 올린 겁니다. 예. 절망의 순간에도 빛이 드는 순간이 있겠죠. 예. 뭐 대통령의 헌신으로 많은 국민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로켓 마인드 님이 멋있네요. 필명이 이렇게 올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한 가지 여러분들 글을 이렇게 댓글을 잘 안 남기는데 그래도 이분들 글에 너무 이렇게 내가 생각이 좀 동해가 기회가 가버린 겁니다. 깨어나든 깨어나지 않든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권력 교체가 불가능한 사회에서 한국인들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각자가 선택할 일이고 저는 가장 많은 시간을 선거 문제를 분석에 바친 결과 결론은 정말 대책 없는 사회입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좋은 기회가 있었지만 전부 다 놓쳐버렸습니다. 희망을 선택하는 것은 각자의 몫이고 선거 규명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한 사람의 입장에서 한국은 돌아올 수 없는 길고 긴 길로 들어섰다는 평가입니다. 건성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런 제가 글을 하나 쓴 겁니다. 뭐 더 이상 논평할 필요가 없죠. 제 마음이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가 됐으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로켓 마인드 님이 또 글을 남긴 겁니다. 공감합니다. 각자 도생 시대에 대한민국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빌겠습니다. 뭐 가끔 여러분들 기적도 일어나니까.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 여기에서 내린 이 이야기가 5년을 투자한 겁니다. 5년을. 어마어마한 시간을 투자한 거죠. 어마어마한 시간하고 에너지를 제가 어떤 문제를 파고들면 깊이 파고드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5년 엄청나게 긴 시간입니다. 제 인생에서 돌아올 수 있는 5년을 전부 다 바친 겁니다. 한국의 선거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서. 그런데 내가 내린 결론이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이거는 제도의 문제도 아니고 그냥 사람들의 문제인 겁니다. 여기 한번 하백심이 차라리 조선시대에 토론함이 좋겠습니다. 만시지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든 간에 오늘도 보니까 신문에 이런 사설에 보니까 윤어게인을 선택하라 압박당하는 국힘 대표 여기도 보니까 어김없이 여러분들 이 사설 쓴 사람이 계엄 옹호 세력 부정선거 주장 세력 윤어게인과 함께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국힘 대변인이 밝혔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든 간에 경제적으로 뭐 좋아질 가능성이 뭐 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고 하니까 그냥 어떻든 참 좀 대단한 상황인 거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실을 직시할 수 있어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건면해야 되는 거죠. 요령을 뿌리고 이렇게 하면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없는 건데 제가 이제 투자를 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는데 투자 판단에 실책을 하게 되면 비용을 어마어마하게 지급하지 않습니까? 개인도. 뭐 여러분도 투자하시면서 실책 고의적인 실책은 아니지만 생각이 좀 짧았거나 그렇게 가지고 판단 미스가 있어서 손해를 본 경우도 있으실 건데 개인도 그렇지만 나라도 그런 거죠. 판단을 잘못하면 엄청난 비용을 치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가들은 그냥 판단을 잘못하면 사업이 망하지 않습니까? 그냥 망해버리지 않습니까? 개인도 엄청나게 돈을 여름 잃지 않습니까? 나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판단, 문제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가지고.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다음은 이제 세계 문제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런 세상은 넓고 참 배워야 될 것은 많고
이 한국 사람들이 특히 많이 투자하는 회사가 팔란티어죠. 이제 참 유망한 회사입니다. 언젠가 한번 팔란티어를 다뤘는데 관물량 못지않게 여러분들 상업용 물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걸 보고 굉장히 사업 포트폴리오가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다각화된 훌륭한 기업이구나. 그런데 오늘 팔란티어의 알렉스 카프, 전번에 한국에 왔죠. 옛날 여자친구가 한국인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팔란티어의 아마 국가별 주주들 가운데 한국이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팔란티아 주가가 지금 한 135불인데 한국인들이 유난히 이제 테슬라보다는 좀 못하지만 주가 수익률이 214배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게 한국 사람들이 대단히 공격적인 겁니다. 팔란티어 투자해가 돈을 버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쉬어가는 의미에서 이 팔란티어에 대해서 팔란티어 CEO가 좀 독특한 분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농객인 알렉스 카프가 이 팔란티어 CEO 이야기를 좀 소개했네요. 천재처럼 보이죠. 정말 대단한 인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 팔란티어의 이런 아카시 굽타가 알렉스 카프를 CEO에 대한 관심은 제가 가진 적이 없는데 알렉스 카프는 할아버지로부터 12,000달러의 유산을 물려받았고 그의 목표는 베를린으로 이주해서 독서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25만 달러를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팔란티의 시가총액은 3,240억 달러, 지금은 이제 3,237억 달러니까 거의 비슷하네요. 470원에 달하고 주가는 2020년 9월 상장 첫날 종가인 9.5달러에서 1300%씩 상승했습니다. 카프는 2024년 미국 상장기업 중에서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 CEO였으며 보수 총액은 68억 달러. 어마어마한 거네요. 9조 8천억 달러로 찍게 됩니다. 방산 테크 기업을 운영하는 그의 경력은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헤이퍼포드 대학의 철학학위, 별로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학교입니다. 본인이 성인기 중에 최악의 3년이라 부르는 스탠퍼드 법학 박사 JD,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괴테 대학에서 파슨스의 사회이론을 통해 공격성 전문용어 문화를 연구하며 독일어로 논문을 쓴 철학 박사 PhD 학위가 전부입니다. 졸업 후 그의 첫 직장은 지그문트 플로이드 연구소의 연구원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완전히 다른 사람인 겁니다. 보통 CEO들하고. 방산 분야에서 이 정도 규모의 회사를 키워낸 다른 모든 CEO들은 전공이 공학이나 금융계통, 군복무 출신인데 카프는 대륙 철학과 정신분석학을 통해 이 자리에 올랐었습니다. 그리고 CIA, NAS, FBI 미 육군 특수작전 사령부가 모두 의존하는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최근 팔란티어는 육군과 1,10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25년 4분기 실적 매출 14억 달러로 전년 대비 70% 급증했고 상업 부분 매출이 137%나 쏟았습니다. 이 모든 성과를 4,414명의 직원으로 달성했는데 직원 한 명당 매출이 100만 달러 14억 5천만 원임을 뜻합니다. 그는 뉴햄퍼시아에서 스키복을 입고 실적 발표를 진행합니다. 사무실에 태극권 금을 두고 기공 명상을 수행합니다. 2025년 10월에는 아스펜 외곽에 3,700에이크 규모의 전 트라피스트 수도원 부지를 1억 2천만 달러에 매입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사회주의자라고 부르며 힐러리 클린턴에게 투표했습니다. 사회주의 하면 이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기가 힘들죠. 그러면서도 뉴욕타임스는 서구 사회가 중국, 러시아, 이란과 삼면전쟁에 살아남으려면 자율무기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철학을 공부해가 여러분들 방산기업을 만든 겁니다.
그런 엔지니어와 함께 철학자, 물리학자, 역사학자들을 고용합니다. 실리콘밸리의 단일 문화에 불만을 품고 본사를 콜로라도로 이전했습니다. 팔란티의 IPO 투자 설명서에서 그는 엔지니어 엘리트들이 사회가 어떻게 조직돼야 되는지 혹은 정의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더 많이 알고 있어는 아니다. 굉장히 여러분들 특별한 CEO네요. 그리고 이런 기업의 가능성을 보고 한국인들이 대규모로 투자해 가지고 이분이 특별히 한국에 방한해가 여러분들 팬클럽까지 여러분들 그렇게 격려할 정도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알렉스 카프의 주요 어록을 한번 보니까 실리콘밸리의 단일 문화는 창의성을 죽입니다. 나는 그들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하지 못하면서 도덕적 우월감에 빠져 있는 것에 실망했습니다. 덴버로 옮겼네. 우리는 서구 문명의 생존을 돕기 위해 존재해야 됩니다. 중국, 러시아, 이란과의 삼면전쟁에 승리하려면 서구는 강력한 자율무기 체계를 갖춰야 됩니다. 기술은 가치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구를 위해 일하는지 명확히 해야 되고 팔란티에는 미국의 가치를 수호하는 편에 서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이분 알렉스 카프를 제가 특별히 주목한 것은 보통 CEO들은 정치적 시각을 잘 드러내지 않는데 한 모임에서 미국의 불법 입국자 문제를 격렬하게 비난하는 걸 보고 야 저분은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처럼 자기 견해를 저렇게 소신껏 발휘하는 특별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든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하는 말들이 다 여러분들 그렇게 철학적인 표현인 겁니다. 좀 들어있는 겁니다. 강력한 안보가 있어야 개인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있습니다. 기업의 목적은 수익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가치를 위해 싸우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우리의 사명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우리 주식을 사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단한 거죠. 저는 이분이 불법 이민자 문제를 단속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여러분들 긍정적으로 트럼프 행정부 2기를 옹호하는 걸 보고 야, 저 양반은 국가관이라는 게 확실히 써 있구나. 나는 스스로를 사회주의라고 부르지만 동시에 서구적 민주주의를 지키기에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해야 된다를 믿는 현실주의자입니다. 사회주의 하면 이런 밥을 먹고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분이 하예크의 이런 저서들을 좀 읽어보면 생각을 좀 교정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튼 참 대단한 인물입니다. 이런 천재들을 만나고 또 이걸 정리해 가지고 여러분에 전달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특히 한국인들이 이렇게 팔란티어라는 기업에 열광하는 걸 보면 참 한국 사람들 똘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해안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마 팔란티어 투자가 돈 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오늘은 일론 머스크도 이름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좀 천재성이 있는 사업가죠. 그래서 저는 금세기가 나올 수 있는 최고의 사업가가 일론 머스크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천재가 갖고 있는 광기가 좀 있는 거죠. 전번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하고 미국의 재정 지출 여러분들 축소에 대해서 다투는 걸 보게 되면은 그 이후에 이제 대통령하고 사이가 정상화됐지만 일론 머스크가 상당히 이렇게 좀 광기 번뜩거리는 광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데몬 모드라는 것은 악마 모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론 머스크를 너무나 대단한 일을 하기 때문에 상장하는데 1조 5천억 불로 상장하는 회사가 지금까지 없었을 겁니다. 이번에 엑스스페이스가. 이 일론 머스크를 제가 한번 이게 이제 트럼프 행정부 2기에 자주 데리고 다녔던 아이 어린 애죠. 이제 X지 않습니까 이름이. X가 이분하고 사이에 난 MY입니다. 이분하고 그러니까 이분 이름이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애기를 3명 낳았는데 글라임스입니다. 일론 머스크와 오랫동안 연인 관계였고 세 아이를 함께 낳았지만 법적으로 결혼한 아내였던 적 없어요. 2018년에 이를 만나가지고 2022년에 했는데 X의 어머니입니다. X. 그
아들 X. 여러분들 오늘 일론 머스크를 이해하는 굉장히 좋은 요소인데 이분 일론 머스크의 저서에 인터뷰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관심 있게 봤던 것은 가장 근접거리에서 일론 머스크를 관찰한 사람인 거지. 그거를 월터 아이작슨은 아주 훌륭한 전기작가죠. 미국에서. 일론 머스크란 저서에서 나온 49장에 수록된 글라임스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야 아스퍼건 증후군은 사람을 매우 힘들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약간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거죠. 정신질환을. 그게 아스퍼거 증후군입니다. 이 아스퍼거 증후군은 어떤 여러분들 병인가 하니까 일종의 자폐정신인데 고기능 자폐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 감정을 별로 개의치 않는 겁니다. 타인의 감정이나 분위기를 읽는 눈치가 부족하고 얼굴 표정이나 몸짓 같은 비언어적 신호를 이해하는 데 서툽니다. 사회성이 약간 떨어지는 거죠. 다른 사람 비유에 맞춰서 이야기를 잘 안 하는 겁니다. 자신이 관심 있는 특정 주제에 엄청나게 몰입하며 전문가 수준의 지식을 갖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의 반응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주제만 길게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일론 머스크의 이런 천재성과 약간 돌출 행동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정보인 거죠. 여기 보면은 이 연인이었던 글라임스가 이야기합니다. 아스퍼거 증후군은 사람을 매우 힘들게 만듭니다. 일론 머스크는 분위기를 파악하는 데 서툽니다. 그냥 외골수인 거죠. 그의 정서적 이해 능력은 일반적인 인간과는 매우 다릅니다. 그에게는 수많은 생각과 매우 뚜렷하게 구별되는 여러 인격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별로 개의치 않는 겁니다. 지금도 앱스타인처럼 파일이 발표되고 난 다음에 그냥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빌 게이츠나 이런 사람들에게 억울한 행위를 당한 여성들이 나서면은 변호사 비용을 다 대겠다. 다른 사람 같은 빌 게이츠처럼 충돌한 걸 피할 건데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서슴없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니 그때 이런 재정지출에서 막 그냥 퍼붓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저는 뭐 바꾸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보죠. 왜냐하면 이게 일론 머스크 그 자체니까. 제가 가장 좋아하는 버전의 일론 머스크는 버닝맨 축제에 기꺼이 참여하고 소파에 잠을 자며 통조림 수프를 먹으며 너끈할 줄 아는 일론 머스크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인격을 보이는 겁니다. 그녀가 가장 혐오하는 버전은 데몬 모드라고 부르는 일론 머스크의 상태입니다. 데몬 모드는 그가 어둠 속으로 들어가 자신의 뇌 속에 휘몰아치는 폭풍 속으로 퇴각해버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극단적인 대결 구도로 몰아넣는 경우도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녁 식사 모임을 하더라도 기분이 확 바뀔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함께 그러니까 이 연인이 일론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 나는 내가 올바른 일론과 함께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죠? 항상 긴장해야 되는 거죠. 저는 일론 머스크를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사업가로서. 그리고 그의 업무 태도라든지 이런 것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죠. 이제 이런 부분을 보면은 이전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하고 다투는 것을 다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 이런 특성이 있었구나. 좀 광기가 있죠, 광기가. 그런데 굉장히 사람이 반듯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가끔 어떤 버전의 일론은 다른 버전의 일론이 한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2018년 테슬라가 대단히 어려울 때 그녀는 일론 머스크를 안심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밤 일론 머스크에 말했습니다. 모든 상황이 최악일 필요는 없어요. 모든 순간에 흥분해 있을 필요는 없다고요.
일반적으로 밀어붙이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안달복달한 안절부절함이 성공의 원동력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악마 모드인 데몬 모드 역시 일론 머스크의 성공의 동력이었습니다. 그러나 데몬 모드는 수많은 혼란을 야기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엄청난 일들을 해내게 만듭니다.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의 돌출 행동이나 이런 부분에 이면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약간의 정신적인 그런 특성인 거죠. 머스크의 사회적 부정응은 아스퍼건 증후군이라는 심적 배경에 기인하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감 능력이 없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론 머스크가 본인도 그런 장점이자 단점을 갖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네. 자, 이런 오늘 두 명의 천재 팔란티아의 공동 창업자고 그다음에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를 여러분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투자 문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투자 문제는 여러분들 제가 정치적 이슈라는 것은 과실이 없지 않습니까? 한국 정치는 이제 뭐 그냥 거의 닫힌 세계니까 그래서 나라가 어려워질 거로 저는 판단한 겁니다. 나라가 아주 많이 어려워질 거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제 이 투자 지식을 공유하는 게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경제적으로 완전히 여러분들 자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 때문에 투자 방송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투자에서는 판단을 잘못하거나 방향을 잘못 선택하게 되면 돈을 엄청나게 잃게 됩니다. 돈을. 그게 너무나 뼈아픈 거죠. 그래서 이런 검증된